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얼마 전 깊숙이 묻어뒀던 과거에 내 이름을 다시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름을 바꾼 것에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요즘 동영상으로도 유명한 학교 괴롭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름을 바꾸고 마치 새 사람인 듯이 새 삶을 시작했거든요. 학교 괴롭힘이 무서운 게 뭔 줄 아시나요? 한참 인격이 형성되는 학창 시절에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일을 잊어버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과거의 나, 괴롭힘을 당했던 나를 기억 속에서 아예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고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이제야 그 시절 내 인생을 되찾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사연을 통해 고백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알리는 것을 말렸지만 이제는 응원을 하고 있네요. 제가 그 악마를 처음 만났던 것은 학교 게시판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게시판에 다양한 공고문이 붙여 있었거든요.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의 주요 행사, 징계받은 학생들의 이름 등 다양한 공고문이 있었죠. 거기에서 악마의 이름을 처음 본 것이 징계 공고문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공고문이 붙었구나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다가오더니 게시판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야, 거기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지금 네가 그렇게 쳐다보니까 다른 애들도 너 때문에 이거 다 한 번씩 보고 가잖아. 눈 밑으로 까이지? 계속 뜨고 있을 거면 내가 그 네 눈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다. 학생답지 않은 행동에 당신은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물론 이때 악마의 지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고요. 주변 친구들은 전부 그 악마의 유명세를 알고 있었는지 살금살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이윽고 거기에는 악마의 친구들과 저 이렇게만 남게 되었고요. 그러자 더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이 멍청한 거사. 지금부터 학교에 붙은 거 다 떼서 나한테 가져온다. 실시? 3교시까지 다 떼서 가져와. 알았어? 조금만 늦어봐라.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둘 것 같아? 지금 이제 막 2교시 시작하는데 움직여야겠지? 저는 그래도 소심하게나마 악마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 지금 수업 시간이야. 그리고 내가 왜 네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징계는 네가 당한 거지 내가 당한 게 아니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악마는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너 따위가 지금 내 말을 무시한다는 거야? 감당 가능하겠어? 내가 이대로 그냥 알았다 하고 지나갈 것 같아? 웃기지도 마.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경고했다? 저는 험악한 말을 내뱉는 그 악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 유명세는 저도 들은 바 있지만 같은 학생의 입장인데 뭐가 그리 무섭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 거죠. 그때 자기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는 그 하나로 저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유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갔죠. 처음 괴롭힘은 별것 아니었어요. 그저 복도를 지나고 있으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제 사물함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아주 사소한 장난이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무시하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후 괴롭힘의 강도가 점점 도를 넘어갔고 제가 견디기 힘든 정도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몸에 상처가 남는 일도 생겼거든요. 하루는 급식실에서
그 악마가 발이 걸려 넘어지는 척하면서 제게 뜨거운 국을 들이붓더라고요. 전 순간적으로 뜨거운 것이 닿았으니 놀라고 당황했지만 이내 느껴지는 고통에 울음을 터뜨렸죠. 내 울음소리와 비명을 들은 선생님은 빠르게 다가와서 제 안부를 물었지만 그때는 우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없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이것에 그 악마가 하는 행동이 멈췄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악마는 더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에는 종이를 자르는 척하면서 제 교복을 함께 자르는 날도 있었고요. 너무 추운 겨울날에는 제 교복을 가져가더니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그 통 그대로 학교 소각장에 버리는 바람에 교복을 태워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 외로 이곳에다가는 차마 세세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세세히 말을 하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악마 같은 여자 동창의 행동이 점점 도가 넘어갔고, 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 부모님께 억지를 부렸죠. 엄마, 아빠, 나 더 이상은 학교 못 다니겠어요. 그때 말했던 그 친구가 자꾸만 절 못 살게 군다고요. 정말 학교에서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 전학 좀 보내주세요. 제발요. 집에서 난동을 피우며 전학을 보내달라고 소리쳤지만 쉽게 전학을 갈 수 없었죠. 아버지의 직업이 걸렸거든요. 딸, 엄마도 너 그렇게 학교에서 당하는 거 가만히 두고 보고 싶지 않아. 일단 내가 선생님께 말해놨으니 졸업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보자. 너도 알잖니. 아빠가 공무원이라서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 부모가 돼서 도움도 못 주고 미안하다, 딸. 제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 엄마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울먹이면서 말하는 엄마를 상처받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를 넘은 악마 동창의 행동에 제 옆을 지켜주는 친구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학교에서의 삶은 마치 지옥과 같았어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보냈었죠. 그렇게 고3이 되어 수능을 치고 대학에 입학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또 하나의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교를 가는 도중에 탄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을 보고 졸도를 해버린 것이었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대학교 첫 발걸음이었는데 한순간에 세상과 단절되는 첫 발걸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악마를 안 봐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는지 몰라도 제 뇌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안 보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 일상조차 보낼 수 없게 된 거죠. 그날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온 엄마를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한숨에 달려온 탓에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지만 저를 꽉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죠. 딸, 우리 예쁜 딸, 네가 어디가 모자란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다 이 못난 부모의 탓이다. 우리가 너한테서 일상을 빼앗은 거야. 네가 처음부터 힘들다고 했을 때 무리하더라도 전학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이 엄마가 꼭 너한테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게. 우리 딸이 더 이상은 그 나쁜 학생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마에게는 죄책감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제발 전학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전학을 보내지 못한 일이 말이죠.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남았는지 저를 꽉 안은 품 안에서 엄마의 떨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부모님은 전보다 더 분주해졌고 하루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딸, 이제 전과 같은 고통은 겪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가 개명 신청해놨다. 지금의 너는 완전히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널 외국으로 보내줄게. 네 그 긴 기억이 한국에서 생긴 것이라면 한국이 아닌 곳에서 그 기억을 잊으면서 살아가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네 뒤에는 항상 부모라는 이름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그동안 바빴던 모든 것이 바로 저를 외국으로 보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다른 이름의 새 삶을 살라며 계명을 신청해 주었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과거를 버리고 다른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외국으로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것도 잠시 집에 도둑이 들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일이 생겼죠.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은 한국과 달리 치안이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만약 제가 이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새삼조차 즐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한인의 학생 대표로 있었던 남편이 제게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남편이 되기 전에 이 남자가 가장 먼저 제게 해준 일은 바로 따뜻한 배려였죠. 먼 외국 땅에서 힘드셨죠? 그쪽 부모님은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저희 집에서 당분간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저 여자 탐하고 그런 나쁜 남자 아닙니다. 믿어도 돼요. 자신은 절대 여자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계속해서 저를 달래주며 같이 있어주려는 남편. 정말 이때 그가 없었다면 남은 제 인생은 어떤 삶으로 보내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를 성실하게 챙겨주던 남편은 나중에는 본인이 살던 집 근처로 이사까지 도와주었죠. 이런 남자에게 반하지 않은 여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어 지금까지 함께 재미있는 삶을 보내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한 남편이라고 해서 내 과거의 일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더군요. 남편은 얼마 전에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과거에 개명했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부모님도 그에 관해서는 저와 의견이 같았고요. 기억해, 딸. 우리는, 나는 이제 네가 말하는 그 이름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너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편하고 잘 지내봐라. 알겠지? 괜히 상처 들쓰실 필요 없다. 단호하게 못을 박듯이 말하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은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제 과거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피해달라고 말하고 다녔기에 남편의 가족은 절대 제 과거를 알 수 없었죠. 그러다가 결혼한 남편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 따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는 얼마나 속이 메스꺼웠는지 몰라요. 과거란 절대 떨칠 수 없는 것인지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더군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댁 근처에 집을 찾았고 평소에 정리정돈은 확실히 하던 저는 시모, 친정엄마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순간 시모가 제 가방에서 제 약을 발견하고 말았죠. 어머, 이 약은 뭐지? 며느라가 이건 뭐니? 버리는 거니? 아니면 따로 보관해야 하는 약이니? 외국에서 먹던 상비약 같은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약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그 모습에 저는 순간적으로 울렁거림이 밀려오면서 온몸이 굳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내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엄마는 제게 조심스레 다가왔고 저는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황 다시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님이 저 약 발견한 순간부터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 자꾸 옛날의 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시모에게 들켰다는 사실보다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은 과거의 나였던 거죠.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나를 덮쳤고
그 반응으로 예전에 생긴 공황이 다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쉬, 너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어. 지금의 너를 생각해라. 지금의 공포는 그저 잠시 찾아온 손님 같은 거야. 너를 해치지 않아. 그리고 사돈과는 내가 알아서 이야기를 하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봐. 악마 같은 기억은 네 입으로 절대 꺼낼 필요도 기억해내려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고는 당당히 시모와 함께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 사이에 저는 과거의 공포와 싸우느라 울며 지쳐 있었고요. 돌아온 시어머니는 이미 친정엄마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상태인지 퉁퉁 부은 눈을 한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이렇게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며느리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아가, 넌 이제 우리랑 한 가족이다. 식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바로 말해라. 그런 나쁜 것들은 절대 봐줄 필요가 없어. 알겠니? 저를 천천히 달래가며 한편으로는 제 손을 꽉 잡은 시모의 태도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물론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준 친정엄마에게도요. 이날의 일로 쉽게 꺼내지 못했던 제 과거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알려졌지만 그들은 고맙게도 제 과거를 모른 척 넘어가 주었어요.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쉽게 깨어진다고 했던가요? 얼마 뒤 가족 모임에서 도련님이 수줍게 고백하더군요. 지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면서요. 시부모님은 밝은 얼굴로 그러라고 했고 저는 반대할 입장도 그럴 이유도 없기에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죠. 저는 이날의 저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다음날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 때문에요. 도련님이 소개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려온다는 시간에 방문한 시댁에서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성의 목소리는 사근사근했지만 제 몸은 그렇지 않았죠. 수줍게 도련님 등 뒤에 서 있던 여자의 목소리에 제 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숨이 쉬어지질 않았고 저는 떨리는 몸을 숨기면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끊었던 공황이 생길 때 먹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 항상 챙겨서 다니던 비상약을 얼른 꺼내 먹었습니다. 물도 없는 채로 말이죠. 그리고 화장실 문을 조금 열어 다시 도련님 뒤에 있던 여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악마가 거기에 서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먼저 그 악마를 알아보고 반응을 했던 거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면서 다가간 제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선뜻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이의 형수님이라면서요? 결혼하면 동서 형님 사이가 될 텐데 잘 부탁드려요. 아주 가증스럽더군요. 그런 악마의 말에도 제가 아무 행동 없이 가만히 있자 죄책감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온 가해자는 앞에 했던 것보다 더 밝은 미소를 보이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만났다는 가면을 벗으려고 마음먹었는지 애써 제 기억 속에서 지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어머, 지금 보니까 내 동창이었네? 아, 왜 너도 알지?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 말이야. 그런데 이름은 왜 바꾼 거래? 순간 내가 몰라봤잖아. 세상에 닮은 사람이 3명이라던데. 나는 그 친구 닮은 사람인가 했네. 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이름도 바꾸고 연락도 안 했어? 우리 추억이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다, 야. 친하게 저를 부르며 다가온 그녀는 저를 껴안으며
소름 돋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제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내 앞에서 벌벌 떨던 네 얼굴 참 좋았었는데 마치 비에 젖은 생쥐 마냥 벌벌 떨었잖아 너. 그땐 우리가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서 교복 말고는 아무것도 피해본 게 없었지? 이제는 우리 둘 다 사회에 나왔으니 나 다른 것도 태워버릴 수 있어? 어때? 다시 옛날 생각나게 해줄까? 내가 동서라고 해서 괜히 꼽주겠다 용 쓰지 말고 그러다가 뭘 태워먹고 그 자리에서 오줌 쌀 수도 있으니까 내 말 알지? 그러니까 우리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자 친구야. 거의 협박조로 말하는 그녀에 저는 한마디 반론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그러고는 같이 식사하자는 도련님의 말도 내팽개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곤두박질 치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고 그런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는 것조차 억울하기 시작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시모는 그 악마의 앞에서는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한 척하고 있었을 뿐 그 악마가 했던 말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괴롭혔던 그 악마에게 어떻게 복수해 줄 것인가 제게 설명해 주더군요. 아가, 아까 나도 들었다. 새로 집에 찾아왔던 그 애. 아니, 그 악마 같은 년. 그것에게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을 줄 순 없지. 그리고 내 며느리 자리를 줄 수도 없지.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만난 것이 행운일 수도 있어. 어렸던 너는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잖니. 지금 네 손에는 창과 방패가 많이 주어져 있단다. 그러니까 그 눈물 뚝 그치고 앞으로 있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꾸나. 그렇게 앞으로의 간략한 계획을 시모에게 전해들었고 저는 금세 눈물을 그칠 수 있었어요. 제가 빠르게 눈물을 그치고 안정을 찾기 시작하자 시모는 저를 다독여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이제 좀 진정한 것 같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네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 나랑 사돈이 알아서 다 해결하마. 그러니까 넌 마음 편안히 먹고 있어. 시모는 제게 굳이 힘들게 나서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과 저희 친정엄마가 알아서 그 악마를 퇴치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가 제게 말하던 것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도련님과 악마 동창의 결혼식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고 그저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 악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더군요. 매일같이 이런 연락이 왔거든요. 야, 너 시댁에 무슨 짓 한 거 아니지? 네가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 못할 줄 아니? 너 결혼 전에 입 잘못 놀리기만 해봐. 그 이름 100번은 더 바꾸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도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지만 저는 무반응이 가장 최고라는 생각으로 시모의 계획만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살아온 현명한 두 어른이 나서는 일인데 굳이 나설 필요도 없는 제가 나가서 일을 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모와 친정엄마를 믿고 기다리자 싶었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식은 예정대로 11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북적거려야 할 식장에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악마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지 못했으니 가슴 졸이고 있었겠죠.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시모와 친정엄마는 한복까지 예쁘게 차려입고 식장에 오셨고 계획을 간단하게 들었으나 세세한 부분까지 몰랐던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서서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식장으로 들어가서 대기하죠. 다리도 아픈데 굳이 이렇게 밖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안 그런가요, 사돈?
친정엄마에게 눈짓하며 말하는 시모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식장 안으로 먼저 사라지는 시모.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둘을 믿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 둘의 행동을 이어 동창이 있는 신부 대기실에 문이 열렸고 악마 동창은 텅 비어있는 식장을 보고 당황했는지 큰 소리를 치며 나를 쳐다보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식장에 아무도 없어?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원망이 섞인 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도 저는 예전에 시모에게 전해들은 대로 예전과 달리 당당한 태도로 가만히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창은 제 풀에 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시모가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가, 너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네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는 일이야. 넌 그저 우아하게 네가 가진 창과 방패가 어떤 식으로 휘둘러지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내 말 뜻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저는 이런 시모의 말대로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고 악마 동창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화만 내기 급급했죠. 앞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제가 구경할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내 친정엄마는 어디선가 큰 통을 들고 식장으로 들어선 동창 근처로 다가갔죠. 그리고는 드레스를 입고 한껏 뽐낸 동창의 몸에 통 안에 내용물이 들이붓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전에 제가 급식실에서 당했던 악마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동창은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는 절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뒤이어 도련님이 예식 이후에 신혼여행 갈 준비를 마친 캐리어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 캐리어에는 동창의 신발, 옷이 가득했고 캐리어의 위에는 비싼 명품 가방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혼수라고 시모가 사준 가방이었지만요. 도련님의 등장에 기고만장해진 악마 동창은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듯이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이 여자들 전부 다 미쳤어.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들이 나한테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 해보세요. 여기 미친 여자 중에 당신 엄마도 있으니까. 이 여자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밑바닥까지 다 보일 수가 있을까요? 동창의 외침에 도련님도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지고 온 캐리어와 짐에 불을 붙여서 미리 마련해 놓았던 자리에 집어 던졌어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동창이 제게 한 짓 중 하나였어요. 시모가 계획했다는 것은 바로 악마 동창이 제게 했던 일을 그대로 갚아주자는 거였거든요. 자신의 짐이 들어있는 캐리어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악다구니를 쓰고 제게 달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이때까지도 제게 한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비싼 가방 가격과 옷 가격을 따지기 바쁘더군요. 화재 경보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통에서 자신의 짐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힌 모양이더라고요. 당신들 저게 얼만 줄 알고나 하는 짓이야? 당신들 돈으로 저거 다 물어낼 수 있어? 7일도 정도껏 해줘야 봐줄 수 있는 거야? 나 지금 당신들 행동 다 기억해두고 저기 있는 내 짐도 다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 말의 끝으로 그 악마의 입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는 어른이고 뭐고 안중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한 욕설에도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보고는 계속 삿대질과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동창의 친정 부모도 자기 딸처럼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모와 친정엄마는 그런 악마의 행동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못된 년. 100번을 없애도 모자랄걸. 네가 우리 딸한테 한 짓을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아직 한참 남았다. 네가 한 짓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준비하다가 허리 휠 뻔했어. 천하에 둘도 없는 못된 것. 먼저 시작을 끄는 친정엄마의 말에 뒤이어 시모도 말했죠. 우리가 너를 식구로 받아들일 것 같아? 꿈도 크구나. 내가 들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같이 악마 같은 년을 우리 식구로 받아줘? 내가 미쳤니? 넌 앞으로도 우리 며느리 옆에서 절대 서 있지 못할 거다. 결혼식은 여자들의 꿈이라고 부르지. 네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 아주 네 기억 속에서 지우지도 못하게 해주자. 자, 아들. 이제 마무리는 네가 해라. 두 어른은 큰 소리를 내긴 했지만 절대 이성을 잃지 않았죠. 제 눈에는 그런 두 어른들의 세월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때 어디서 재단용 커다란 가위를 들고 나타난 도련님이 악마가 입고 있던 웨딩드레스를 다 조각내버리기 시작했죠. 자신보다 한참은 덩치가 큰 사람이 붙잡고 옷을 자르기 시작하자 욕설을 내뱉기 바쁘던 동창이 악을 쓰며 무릎까지 꿇고 돌변한 태도로 애원하더군요. 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이제 바르게 살 테니까 당장 이 사람들 다 말려. 넌 뭐라고 멍하니 보고만 있는 거야? 당장 이 사람들 말리라니까. 내가 네 입에서 용서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빌까? 그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빌 테니까 빨리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좀 말려주라고. 참, 사람 사는 게 뭔지. 피해자에게는 잊지 못할 아픔을 남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용서할 때까지 빌겠다는 모습이 가소롭게 보이더군요.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전 이 악마 동창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 들리지 않은 척 했어요. 그러자 이내 도련님의 입에서 큰 소리가 흘러나왔죠. 너란 인간 정말 질린다. 내가 너란 사람의 어디를 좋게 보고 결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네 가증스러운 가면 뒤를 모를 것 같아? 이미 우리 엄마 형에게 다 들었어. 알겠어? 네가 이렇게 용서를 꺼내기엔 이미 늦었다고. 네 가짜 얼굴에 우리가 속을 것 같아? 절대 안 속아 이젠. 단 하나 믿었을 아군인 도련님마저 등을 돌리고 자신을 대하자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하더군요. 동창은 갈기갈기 찢긴 드레스와 화장이 다 번진 얼굴을 하고 제게 엉금엉금 기듯이 다가와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잖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니까. 그때는 나도 어렸고 너도 어렸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뭘 알겠어. 안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막말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어떻게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말로 해결하자. 말로 해결하자고. 애원하면서도 절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더군요.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싶었죠. 그렇게 텅 빈 식장에서 울고불고 하는 동창의 모습을 보니 마치 꿈에서 보던 한 장면 같더군요. 과거에 지독하고도 끔찍했던 악마는 예전에 저보다 더 슬프고 더 처참해 보였으니까요. 더 이상 바닥은 없는 것 같아 보였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복수의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내 한 몸 지키기 바빴고 과거의 아픈 기억은 나를 좀먹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빈다고 해서 절대 용서해 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저를 묻게 만든 저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옛날에는 당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고
그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니까요. 제 옆에는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까지 옛날과 달리 2배로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악마 동창에게 말했죠.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지. 네가 딱 그 꼴이야. 네 괴롭힘으로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넌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 지금도 봐. 결국 네가 괴로우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고 이 순간을 무마하려고 단지 피하고 싶어서 일회성으로 용서를 비는 거잖아. 난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내 과거를 사과한다고 해서 받아줄 마음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단 하나야. 우리 가족 앞에서 꺼지는 거. 우리 착한 도련님, 시부모님, 우리 가족 내 남편 모두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하고 너희 친인척들도 이 모습을 보고 본인 딸이 얼마나 악마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자신에게 당하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벌벌 기는 개처럼 식장을 빠져나가더군요. 누더기가 된 드레스를 입고 말이죠. 그리고 전 겨우 지탱하고 있던 몸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고요. 속에만 있던 진심을 꺼내는 일이 제겐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자 제 뒤에 있던 든든한 나의 창과 방패가 되어준 가족들이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말문을 연 것은 도련님이었어요. 형수, 진짜 미안해요. 난 저 여자가 그렇게 악마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귀었네요. 만약 그날 내가 먼저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정말 사기 결혼이라도 다 할 뻔했어요.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 형수님의 힘든 과거를 끄집어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뭐라고 빌어도 형수가 내게 뭐라고 화를 내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 역시 다정한 모습은 형제가 똑같더군요. 남편도 저에게 이런 다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 착한 도련님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저 괜찮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요,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어떻게 사람 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날 집에서 마주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서류에 도장이라도 찍었어 봐요. 그땐 물리기도 힘들고 저도 헤어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테고요. 전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도련님이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제게 사과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훈훈한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도 제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 주었죠. 며느리 말이 맞다.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 나쁜 년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너를 꼬여낸 게 잘못이지. 그리고 사람 속이 시커멓다고 아이 우리가 뭐 속을 꿰뚫어 볼 수나 있기나 하든.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 마음으로 네 형수한테 잘하면 되는 거다. 우리 딸이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너지는 약한 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사돈네 식구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수에 도움을 주셔서요. 제가 어리석은 부모라서 어렸던 애에 힘이 되어주지 못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보네요. 감사는 내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생에서 제일 값진 2가지를 얻을 수 있었죠. 바로 일부러 지워버렸던 내 인생과 누구도 깨지 못하는 단단한 가족애를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가만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앞으로의 마무리는 나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그냥 편히 쉬어. 그제 당신까지 나서서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야. 당신이 받았던 고통과 피해 보상
내가 그 악마한테서 다 받아올 거야. 두고 봐. 마무리는 자신의 손으로 짓겠다는 남편. 지금은 법으로 그 악마와 싸우는 중입니다. 피해 보상과 학교 폭력, 명예훼손까지요. 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묻겠다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이 싸움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그때 친구들과 제가 따로 연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는 제게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모두 예전에 그 악마에게 피해를 봤던 피해자였죠. 다른 친구들은 제가 먼저 발을 내딛기 시작하자 따라서 함께하고 싶다며 제게 찾아왔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친구들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며 나와 같은 피해자라고 설득하니 이내 무덤덤하게 그들을 받아들이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쉽게 묻힌다면 세상에는 가해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끔 힘내보자고 응원하고 있네요. 지금부터도 계속 힘을 낼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으로 쭉 싸워나갈 예정이고요. 절대 나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분명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포기 절대 하지 마시고 꼭 힘을 내서 이겨내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